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냅니다. 이때 승리한 늑대는 별다른 공격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패자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승리자가 된 늑대라고 하더라도 사냥을 하려면 협력자가 더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는 걸 오랜 생존 경험을 통해 터득했기 때문이죠. 사회성이 뛰어난 턱수염 도마뱀은 다른 도마뱀을 만나면 일단 앞발부터 흔들고 봅니다. 나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의사표시죠.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생존권과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터득해 왔습니다.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깨를 쫙 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바닷가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닷가재는 어떻게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까요? 바다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바닷가재는 새로운 곳에 놓이게 되면 우선 아주 세세하게 주변 지형부터 파악합니다. 피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위치를 학습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의 위험이 느껴지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빠르게 그 피신처로 달아납니다. 바닷가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스스로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단단한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부드러운 몸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외부 환경으로 노출되면 스스로 죽음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껍데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격당하지 않도록 바위 및 틈새 같은 은신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좋은 은신처가 바다에 항상 널려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넓고 넓은 바다라고 해도 최상급의 은신처는 곳곳에 흔치 않습니다. 찾아야 하죠. 더 안전하고 좋은 곳을 찾고 또 찾아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은신처를 찾던 각각의 바닷가재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서로 마주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좋은 은신처를 두고 마주친 바닷가재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조던 피터슨이 쓴 책 12가지 인생 법칙에 소개된 바닷가재 얘기를 통해 우리가 어깨를 똑바로 펴고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은신처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결국 서로 마주친다. 학자들은 외톨이로 자란 바닷가재도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와 공격을 통한 복잡한 행동이 바닷가재의 신경계에 심어져 있다는 뜻이다. 바닷가재들은 권투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핀다.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린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때때로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한다. 분출된 액체의 화학물질 정보도 작고 약한 바닷가재를 물러서게 한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된 경우는 비교적 평화로운 1단계의 분쟁이다. 하지만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2단계의 분쟁으로 넘어간다.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잡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성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실랑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둘 중 더 겁이 많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뜬다. 도망친 녀석은 좀 더 약한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른 곳에서 행운을 시험할 것이다.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할 경우 3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번엔 진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3단계 분쟁에서는 바닷가재들이 격분해 포악하게 상대를 향해 진격한다.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거나 뒤집힌 녀석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닷가재의 충돌은 4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무척 위험하므로 함부로 시작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적어도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두 바닷가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고 한다. 상대방을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고 한다. 분쟁이 2단계에 이르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라진다. 패자는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다. 특히 패자가 승자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만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고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이 있는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구조는 완전히 해체돼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닷가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뇌과학, 즉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와 승리한 바닷가재는 크게 다르다. 이런 차이는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옥도파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승리하면 세로토닌의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도파민의 비율이 높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도파민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는다.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바닷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도 한다. 유연한 바닷가재는 부속 기관들을 쭉 뻗어 더 크고 무섭게 보일 수 있다. 방금 싸움에 패한 바닷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팔다리를 쭉 뻗으며 다시 승자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운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거의 똑같은 화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바닷가재 행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생명의 진화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도파민 수치가 낮다는 것은 승리한 바닷가재들의 특징이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바닷가재가 서로 상대를 시험하고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누가 널찍한 보금자리를 차지할지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형성된 서열 관계는 무척 안정적이다. 서열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더듬이를 위협적으로 치켜세우고 패자는 모래를 뻐끔뻐끔 내뿜고 사라진다. 애초에 힘이 약한 바닷가재는 아예 서열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대신 팔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반면에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배를 채우는 최상위의 바닷가재는 틈만 나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하고 매일 다른 바닷가재를 찾아다니며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는 심수를 부리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서열이 낮은 바닷가재의 세로토닌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서열이 낮은 인간 역시 그렇다. 세로토닌 수치는 패배할 때마다 더 낮아진다. 작은 성공이 반복돼야 하는 이유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다.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수시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사건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오래 살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서열 구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바닷가재 이야기가 도대체 인생 법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닷가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3억 5천만 년 넘게 이 땅에 살고 있다. 아직 나무가 있지도 않던 3억 년 전 생명체의 뇌와 신경계는 아주 단순했다. 바닷가재는 지금도 그때의 신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단순한 뇌와 신경계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이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다는 뜻이다. 이 점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서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영역은 아주 오래전에 생성된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뇌는 인간의 지각과 가치, 정서와 생각, 행동을 조절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을 지배한다. 그래서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함을 느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활기 없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강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렇다면 서열을 높이고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모든 것은 당당한 자세에서 시작된다. 어깨를 쫙 펴고 걷는 것이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는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부터는 이 책에 소개된 12가지 인생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첫 번째, 당신의 어깨를 쭉 펴고 일어나라.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린 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 차이다. 7살짜리는 아무리 힘센 녀석이라도 10살짜리를 쉽게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가학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잘 우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폭압적인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화를 잘 내고 간섭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심리작용은 결코 일차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도 억압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이런 말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지고 만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유형의 격언은 바뀌어야 한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내곤 한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해 행위 확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마음 여린 신병들이다. 신병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보다 본인이 행한 사건 때문에 불안장애에 시달린다. 그들은 생사가 달린 극단적인 전투 상황에서 괴물처럼 반응한 뒤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하곤 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해 왔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든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이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에 하나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찌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지게 된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 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런 자세는 등 뒤에서의 공격을 대비하는 자세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밑바닥은 분명히 있고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꾼다는 것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만 끄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산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인 재구성이나 개념적인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산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해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더 커지게 된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라.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 타락한 피조물이라 여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이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도 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정립하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건강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신뢰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자신의 세상을 다시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것도 당신 자신이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자신의 지옥은 무엇인지 알면 그런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도 있고 발을 뺄 수도 있다. 애초에 그런 지옥을 다시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고 선택해야 한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칭하며 과거의 두려운 상황을 반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정의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불완전한 도구는 불완전한 결과를 만든다. 불완전한 도구를 반복해 사용하면 결과는 더욱 엉망이 된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런 면에서 반복 강박은 운명이나 무능함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혹은 특별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이것은 특히 청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장년층에게서도 간혹 심심찮게 보이기도 한다. 지나치게 상냥하거나 순진하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곤 한다. 도랑에 빠진 사람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다. 낭떠러지가 매우 깊은 경우도 많다. 그런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크지 않다. 만약 내가 불행한 당신을 도와줘야 한다면 먼저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말이다. 인간 중심의 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개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치유적 관계를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득만으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 더 나아지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하기도 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나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할 확률도 높아진다.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상이 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비드상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을 때 아무도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비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양이나 치라며 비아냥거렸다. 우리가 다비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리고 다비드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의 냉소주의와 게으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카인이고 당신은 아벨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가진 이유가 세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12가지 인생의 법칙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해라.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보자.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기분 좋게 마시면 좋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나아가 1년, 2년이 쌓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높고 가치 있는 목표에 눈길이 간다. 별이라도 딸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우리 눈을 가리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목표가 바뀌고 보이는 것도 바뀌게 된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라. 그 밖에도 5번째 인생 법칙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6번째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누구나 불만을 가지고 살지만 불만만 가지고 있어서는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변화는 사소한 정리부터 시작된다. 삶에 질서를 부여할 때 세상을 향한 태도도 달라진다. 7번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라. 쾌락은 순간이지만 의미 있는 삶은 지속된다. 8번째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미친 사람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정신적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인간의 회복력은 상상을 넘어선다. 9번째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10번째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진실한 대화를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도 인정해야 한다. 원망과 두려움, 외로움과 절망, 질투, 좌절, 증오, 권태를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진다. 모든 것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연히 보이기 시작한다. 과거는 정확한 언어로 핵심을 포착했을 때 온전하게 되살아난다. 눈앞의 현실을 명료하게 서술해야 현재가 미래를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11번째는 당신의 자녀가 스케이트를 탈 때 괴롭히지 마라. 12번째, 당신이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만난다면 쓰다듬어 주어라. 고통과 혼돈 속에서 삶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도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누군가의 미소, 고양이의 눈빛 같은 작고 사소한 아름다움,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지 말아라.
오늘은 이렇게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메이븐에서 출간된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자기 개발서이면서 동시에 수필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인 일화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성경 구절 등을 인용해서 수필을 쓰는 듯한 어투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출간 당시에 캐나다와 미국, 영국에서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인생의 법칙을 다 안 것처럼 세상살이가 조금은 쉬워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 소개한 법칙 중에 하나처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되는 건 흔치 않습니다. 매일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듯 더 좋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